효과와 더불어서 후보 단일화 효과, 그리고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좀 말씀 좀 드리겠으나 저는 여당이 그동안 전통적인 선거 전략이 아니라 조금 과거의 야당과 같은 선거 전략을 취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는 일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가져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결집하는 효과는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현재의 판세를 완전히 뒤바꿀 정도로 되려고 한다면 아주 엄청난 커다란 나름대로 큰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은 뭐가 기억이 날까 제가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태탕, 뭐 페라가모, LCT 뭐 이런 선거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박영선 후보가 훨씬 장점이 많고 좋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좀 부각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저는 샤이 중도 진보가 결집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 좀 개인적으로 좀 드립니다. 마지막에 이 의혹 관련 공방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더 후보에게는 불리할 수 있는 그래서 후보와 더불어서 정책이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지고 그냥 내곡동만 나오고 LCT만 나오고 그냥 페라가모만 나오다 보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 나의 민생, 나의 삶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공방이 더 치열하게 이루어졌었으면은 여당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거짓말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뚜껑 열어봐야 이 부분도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사실 이번에 정권 심판론 그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강한 상황이었고요. 여당의 불리한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에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야당의 존재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이런 구도에서 만약에 야당이 진다면 굉장히 생각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번 선거마저도 야당이 진다면 미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해체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2016년 총선에서도 패배했고 그 이어서 뭐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또 총선까지 지난번에 아주 참패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까지 패배하게 되면 이제 5연패가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에 비상 상황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는 이제 구원 투수를 불러들였는데 이번에도 만약에 또 패배한다. 그러면 이제 완전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야권 재편은 불가피하고 그리고 국민의힘 자체가 해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후보들조차도 굉장히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후보들 존재도 굉장히 미미한 그런 상황에서 다음에 정권을 가져온다는 건 이제 굉장히 무망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4월을 건 총력전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 LH 사태 이런 문제로 정권 심판론의 기조가 상당히 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지금 여권 때리게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의 역설이라는 좀 얘기하고 부동산의 역설이요. 네, 부동산 문제 하면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인식하기는 부동산 정당, 부자 정당 하면은 국민의힘, 과거 이제 보수 정당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민주당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동산 문제를 좀 빨리 조기에 정책적으로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과의 진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사과의 진정성이 전달되려면 세 가지가 좀 있어야 된다. 하나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책임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받다 보니까 이 심판론의 기조가 계속 강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이번에 두 후보들 요새 일정을 보면 젊은이들 표심 공략하는 그 일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도 사실 그 젊은이들 박영선 후보는 이제 마포 홍대 이쪽을 갔고요. 그리고 오세훈 후보도 신촌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20대 표심이 실제로 어디를 갈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여당의 최근 여론조사상으로 봤을 때는 20대 표심 좀 이반됐는데 이게 본투표장에서 누를 때 그 이어질지 아니면 뚜껑 열면 다를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20대는 뭐 생물학적으로 조금 진보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젊을 때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 이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래서 그 분기점이 대략 40, 50대라고 해서 40, 50대를 캐스팅 보트 세력이라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20대가 예전에 40대처럼 전체 의견과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새로운 캐스팅 보트 세대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기존의 20대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었고 또 민주당을 많이 지지했던 세력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반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반된 표심을 좀 돌이키기 위해서 박영선 후보도 이제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반대로 20대가 한 작년까지는 코로나가 이제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민주당 쪽에 지지층으로 남아 있다가 최근 들어서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30대, 40대보다도 확실히 오세훈 후보, 박병준 후보를 지지하는 그 경향이 강해졌고 심지어는 50대보다도 강해져서 60대 다음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계층으로 이제 올라섰단 말이에요. 예. 결국에는 이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기만 한다라고 하면 낙선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측에서 모두 20대에 가장 큰 공을 들인 것이 아닌가 싶고 유세 현장에서도 뭐 신촌이라든지 뭐 서대문 이쪽을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현준 교수님. 이번에 캐스팅 보트가 되는 연령대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2016년 총선, 17년 대선, 18년 지방선거, 2020년 4번의 선거에서요. 실은 여당이 승리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대 간에 있어서의 계층이 과거 2040 대 5060에서 2050 대 6070으로 변한 게 가장 큰 그 예. 변곡점이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20세대가 이제 이탈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20세대가 60대와 동조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20대는 진보 계층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20대는 오히려 실리적 투표를 한다라고 보는데 20대를 다시 해부를 해보면요. 2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완전히 투표율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20대 남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가 20대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공정에 대한 가치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작동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큰 차이인데 최근에는 20대 여성에서도 변화가 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보면은 2030대, 400대, 6070이라는 세대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질 거다. 네. 그러니까 6070은 오세훈, 4050은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예. 박영선 후보, 예. 그리고 2030이 실제로 어느 편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예. 투표 결과가 나오는 최근에 나온 공표 직전에 나온 중앙일보 입소수 3월 31일까지는 청명을 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 플러스 예. 3.1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배정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대 경우에 아직 투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50.8%였어요. 예, 절반이 넘는 네,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67%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과연 누구 찍을 것이냐라고 할 때 아까 부동층 설명을 하면서 결국 순수 부동층은 기존에 있는 고정층과 비슷한 비율로 예. 나가더라는 게 그동안 학계에서 나왔었던 가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 계층은 결국 20대가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가 굉장히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1%라도 각진을 여기서 끌어모아야겠죠. 지금 양측 모두 막판까지 지지층 결집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어제 박영선 후보는 고 노회찬 의원 버스로 불리는 6411번 버스를 탔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돌아가는 노회찬 의원입니다. 분들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그 심상정 의원님 같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참 박영선 민주당 좋겠다라는 서울시장 생각을 하고 제가 후보입니다. 전화도 한번 드리긴 했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한번 다시 하겠다라고 그렇게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박영선 후보가 노회찬 정신의 상징으로 불리는 6411번 버스를 탄 이유, 뭐 정의당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 뭐 이 부분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하죠. 특히 이제 이번 선거가 범진보, 범내 보수의 진영 대결로 네. 가야지 51대 49 박빙의 싸움으로 결국 이제 그렇게 진영 대결로 가면은 범진보가 우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범진보를 총 결집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지난 총선에서도 정의당이 한 10% 정도 득표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대 전환 그리고 열린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성공을 했지만은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약간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6004번 11번 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정의당의 상징,
고 노회찬 전 대표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6004번 11번의 이제 버스의 스토리를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지난번 2012년도에 정의당 출범할 때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투명 인간 취급받는 일용직 근로자들을 위한 지지 그리고 응원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이 존재가 굉장히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거 마지막 날 선거 운동을 3시 59분에 이 버스를 탔습니다. 이 버스의 노선이 구로에서 출발해서 이제 강남구로 가는 거거든요. 예. 3시 59분 버스 타려면 본인은 아마 3시 이전에 집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러면서 강력하게 지금 진보 정의당의 지금 도움의 손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정의당 반응이 굉장히 냉랭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의당은 후보를 내지 않은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의당 표심이 어딘가로 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갑자기 국민의힘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민주당으로 갈지 아니면 투표를 안 할지 관심인데 정의당 지지자들의 표심 실제 선거장에서는 어디로 향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과거에는 뭐 정의당과 민주당이 이제 선거 공조를 잘 해왔기 때문에 정의당 지지층이 만약에 정의당 후보가 이제 안 나오게 되면 민주당이 많이 찍었는데요. 마지막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의당 지지층은 이제 뭐 고르게 분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의 이제 거리가 조금 과거에 비해서 생겼기 때문에 예. 심상정 대표가 이제 언급했듯이 굉장히 냉랭한 반응을 정의당에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 지금 뭐 3 내지 5%포인트 정도를 점유했던 정의당 지지율도 굉장히 아쉬운 마당인데 지금 정의당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 보니까 6,411번 버스 업무를 하고 노회찬 전 대표도 이제 다시 끌어낸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다시 민주당 지지층에 대한 이제 소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방송을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눈물이 난다는 표현도 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지토끼를 다시 다지는 그런 스탠스로 마지막 선거 중반전을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선거 마지막에 박영선 후보가 이제 대통령 또 전통 지지층에 호소하는 이런 메시지를 내기도 했습니다만은 중간에 보면은 예전 선거하고는 달리 대통령 마케팅도 좀 적었고 점포에서도 당명을 뺀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실 비단 이게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으로 가도 오세훈 후보 입고 다니는 점퍼 색깔 보면 빨간색보다는 흰색이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번에 약간 좀 색깔 빼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당 다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당 정치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죠. 바람직하지 않다. 않죠. 예. 그 시절은 98년도 6.4 지방선거에서요. 서울시장에서 고건전 시장과 최병렬 전 대표가 붙은 적이 있어요. 정말 그 정권 교체되고 나서 얼마 안 돼서인데 그때 최병렬 대표가 당시에 당명을 뺐습니다. 왜냐하면 정권이 교체된 상태에서 그걸 치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주 굉장히 곤란할 때마다 이렇게 당명을 빼는데요. 저는 정당 정치 특히 정당 후보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다만 저는 우리 그 선거도 이제 좀 바꿔야 되는 게 왜 기호 선거를 하죠? 이게 1948년도 처음 선거 치러지고 나서인데 미국에서 기호 선거 합니까? 그냥 이름 하면 돼요. 그 정당 꼭 이름 안 달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꼭 뭐 만약에 이제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 4번으로 해야 되고 꼭 6번으로 해야 되고 벽번은 그렇게 딱 두 번째 붙여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나중에 혼돈될 수 있는 기호를 강조하는 후보 경쟁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느냐. 또 후보에 대한 인물에 대한 경쟁력을 선도하다 보니까 정당에 대한 부분들을 빼는데 미시간 모델이라고 해서 60년대 미시간 대학을 발표한 그게 세 가지 있었어요. 투표자는 정당, 정책, 후보자인지 세 가지를 지금 결국은 정당을 지지하고 유권자들은 가장 편하게 투표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물에 대한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에 대한 경쟁력보다도 정권 심판이냐, 뭐 정부 안정이냐 이걸 가지고 붙다 보니까 후보는 사라지고 정당도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굉장히 아주 가열적인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는 이제 조금 그런 면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 선거마다 국민의힘 연패를 기록하는 상황인데요. 이번에는 중도 표심을 잡아서 반드시 이기겠다 이런 각오입니다. 범위야권 단일화 과정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적극적인 지원 유세도 선거 내내 이어졌는데 이번 상정과
공정한 서울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께서 꼭 시장에 안철수 당선되셔서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임기 첫날부터 능숙하게 유능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서울 시민들이 야당이 책임을 맡으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렇게 체감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다음 대선에서 야권 후보를 신뢰하게 되는, 국민들이 그래서 표를 야권에 찍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를 만들 겁니다. 안철수 대표가 과거하고 달리 이번에는 거의 대국 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도와주는데 금태섭 전 의원도 지금 캠프에서 열심히 지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도 표심을 끌어오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이 있을까요? 국민의당 지지율이 이제 마지막 공표 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대략 한 8% 안팎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과 이제 단일화했던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한 5% 안팎. 근데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후보는 사실 지원 유세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충분하지 않았다고 이제 많이 보도가 됐고요. 사실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질 못했을 겁니다. 근데 반면에 안철수 전 후보라든지 예. 금태섭 전 의원 적극적인 유세를 할 것이라고는 사실 단일화 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서 이제 보수 언론도 단일화가 끝나자마자 사실 그 단일화 경선에서 지면 치명타를 맞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보도를 많이 했고요. 다음 대선에서의 역할이 또 있을 것이다라는 그 보도도 있었고, 안철수 대표가 계속 개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안철수 대표가 최근 발표되는 대선 여론조사에서도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유지되거나 조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지금 오세훈 또 이 박영선 후보 간의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은 그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유세를 지원하다 보니까 오히려 긍정 키워드가 좀 늘어났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단일화 과정에서 내가 후보가 되면 국민의당에 입당하겠다, 후보는 안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당 입당할 생각은 없다, 국민의힘 입당할 생각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인데 오늘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두 분의 어떻게 주목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당초에 안철수 대표가 같이 정치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민주당에 합류했고 거기서 안철수 전 대표가 입당할 때는 본인이 민주당에 참여해서 민주당으로 의원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 이제 징계 문제를 가지고 탈당을 했지만 이 상황에서 바로 국민의힘으로 들어갔다는 게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시기를 기다려서 야권이 대정계 개편할 때 합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보관이고요. 안철수 지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치를 안 하든지, 정치를 하려면은 이번에 후보 단일화에 성심성의껏 해서 미래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이제 미래는 크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선에 나가는 것,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는 것. 그런데 이제 이 두 가지를 본인이 쟁취하기 위해서는 이제 세 가지 과제를 극복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은 이미 지는 정치인의 이미지가 상당히 고착화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정체성이 상당히 모호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또 합류를 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했고, 거기 이제 적극 선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새 정치로 시작해서 제 3지대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과연 뭔가 이 문제는 이제 본인이 극복을 해야 됩니다. 예.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김종인이라는 산맥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정치인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났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 정권 교체의 장애 요인이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거운동 기간에서도 굉장히 냉랭한 태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극복을 해야만이 미래가 열리는데 종합적으로 보면 상당히 미래가 지금 어두운 상황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의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예. 배종우 교수님 얘기 들어보면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실이. 예. 어쨌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안철수 대표의 행보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장 큰 공방거리는 단연 오세훈 후보 처가의 내곡동 땅이었습니다. 김영준 교수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책은 사라지고 생태탕과 명품 구두만 남았다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 어제
문제를 제시했고요. 이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는 어떻게 답변했는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오죽하면 네티즌들이 오세훈 후보의 이 박영선 사랑하고 민주당 로프 서울시장 사진을 후보입니다. 찾으려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잤다 이런 것을 제가 봤는데요. 드디어 한 장을 찾아서 올렸더군요. 그 2006년 9월 21일 동대문 서울 패션센터 개관식. 정말 제가 이러한 네티즌들의 이런 피눈물 나는 이러한 노력을 보면서 서울시장에 꼭 당선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입장을 밝힐 만한 사안인지 참 어처구니가 없긴 오세훈 한데요.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입니다. 어떻게 후보가 직접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진 언뜻 보아도 그 주장하는 그 브랜드가 아닌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분명히 생긴 것도 다르고 국산 브랜드입니다. 생태탕 검색어가 후보 이름 검색어를 상회하는 일도 있었고요. 어제는 한 네티즌이 이 구두 사진을 공개하면서 구두 상표가 뭐냐, 색깔이 뭐냐 이거 가지고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하루였습니다. 물론 이제 거짓말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너무 속물적인 동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역대 선거에서 봤을 때 이런 네거티브 공방이 실제 표심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네거티브 공방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반박이 불가능한 물증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 이른바 스모킹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나온 사진들은 오세훈 후보가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인정하면 미국의 닉슨 대통령처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낙마할 수 있는 건데 일단 오세훈 후보도 인정하지 않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고소 고발에 의한 그리고 이후에 사법의 판단이 있어야만 이제 판가름 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캠페인 전략에 있어서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여론사 지지율도 큰 변화가 없었고요. 또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면 서울시 유권자들이 이 내곡동 사안은 여러 가지 사안들 중에 좀 하위권에 머물러 있었어요. 문화일보 현재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도 안 되는 4% 정도였나요? 이게 굉장히 하위권의 이슈였기 때문에 서울시 유권자들한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이제 물론 블랙아웃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나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증언들이나 증거들 내세웠기 때문에 블랙아웃 기간에 어떤 표심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선거 직전 선거운동 막바지와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는 큰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용준 교수님, 그런데 이 건 관련해서 지금 고소고발도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서울시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황이라 선거가 끝나도 이 문제가 바로 정리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면에서 아마 여당이 집중적으로 잡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내년도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거 결과가 나오든 간에 차기의 서울시장 선거와 관련돼서 연계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제 만의 경우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서울시 109명 중에서 101명이 지금 민주당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서울시 운영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지난번에 무상급식 문제 때문에 사퇴를 했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그때도 3분의 2 이상이 야당 의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 됐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새로운 서울시정에 대한 효율성 문제를 이제 제기한 거라고 저는 이제 보는데요. 조금 전에 우택수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장 높은 최고 탑 이슈는 뭐냐면 역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건데요.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돼 있어요. 하나는 집값 안정에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거, 마지막 세 번째 자산 양극화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많은 국민들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에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을 안정시키고 자산 양극화를 해소해 주도록 하는데, 지금 여당은 두 번째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막 집중을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냥 어쩔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오른쪽을 긁고 싶어 하는데 자꾸 왼쪽만 긁어주고 있단 말이죠.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슈의 공감도를 굉장히 낮추는 효과를 가져온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아주 집중적인 의혹 제기임에도 불구하고 공표 직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크게 흔들림이 없었던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좀 해봤습니다. 부동산 자치 재보궐선
지방선거 당일인 오늘 서울과 부산 등 득표소에서 순조롭게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여야 모두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배종호 세안대 교수,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